1950년 그 추운 겨울밤, 앙카라 국회의사당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 터키 군인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명예와 우정,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꾼 결정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첫 햇살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탱크들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전쟁이 터키의 운명까지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흘 후인 1950년 6월 29일 국제연합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터키의 답변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터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50년 당시 세계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지원을 받아 무장했습니다. 스탈린의 계획에 따라 공산주의 진영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 무력하고 약한 국가였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공격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이 240대의 탱크와 수백 대의 포와 함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군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처음 72시간 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은 대한민국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군의 대부분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남쪽으로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재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합 중국은 혼자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연합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위 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대표권 문제를 항의하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위 사회의 83호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에 군사적 지원을 보내야 한다. 이 호출은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 벗어난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미합 중국이 첫 번째로 응답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문제로 바빴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누가 이 책임을 떠맡을 것인지 기다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터키에서 1950년 당시 터키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공화국은 겨우 27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이 중립성은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터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터키로부터 영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스탈린은 터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서방 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창설되었을 때 터키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터키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국제연합의 호출은 터키에게 큰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터키가 세계에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터키로부터 8,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의 지도 하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9일 터키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터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지 11개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11개의 단어가 터키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매우 컸습니다. 터키는 완전한 사단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약 15,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합 중국은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한 개의 여단을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보다는 작지만 연대보다는 큰 부대였습니다. 1950년 7월 25일 공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터키는 한국 전쟁에 한 개의 여단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이 여단은 3개의 보병대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지원 부대들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터키 공화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터키 군인들이 해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단을 구성하고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단의 핵심은 아야스에 있는 제141보병 연대로부터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병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터키군에는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오직 최고만이 선택될 것이었습니다. 여단의 사령관으로 주장 타으신 야즈즈가 선택되었습니다. 야즈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1915년 호주 뉴질랜드 군단과 싸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용감하며 결단력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야즈즈가 이 임무를 수락한 것 자체가 영웅적 행위였습니다. 여단을 지휘하기 위해 자신의 계급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중장에서 주장으로 강등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단은 북극성 암호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이 가는 곳이 북쪽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징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북극성처럼 길을 인도하고 신뢰를 주는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3명의 대대장이 선택되었습니다. 소령 이마데틴 쿠라넬, 소령 미트아트 울루노, 소령 르트프 빌곤. 이 세 이름은 한국에서 영웅서사시를 쓸 것이었습니다. 여단의 준비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전선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먼저 앙카라에 집결했습니다. 여기서 기본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훈련은 한국에서 미군 장비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언어 문제였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영어를 몰랐습니다. 미군들은 터키어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 문제였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미군 배급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단의 장비도 달랐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콧수염을 기르고 전투용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제연합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군들은 터키인들의 이런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여겼습니다. 여단이 완전히 구성되려고 할 때 한국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군이 거의 모든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군과 미군은 부산 주변의 작은 지역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터키 여단이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해야 했습니다. 1950년 9월 터키 여단이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켄데룬 항구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을 전송하러 왔습니다. 주장 타우신 야즈즈는 그의 군인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민족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갑니다. 터키 국기의 영광이 우리 어깨에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단은 미군 수송선에 승선했습니다. 5천 명의 터키 군인이 그들 역사상 가장 긴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세계 정치에서의 위치를 바꾸는 여행이었습니다.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 중립성은 일부 측면에서 소극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제 터키는 세계에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터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미합 중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터키의 신뢰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과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문을 열거나 닫을 것이었습니다. 30일간의 항해 동안 터키 군인들은 선상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터키 군인들에게 현대 전쟁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1950년 10월 12일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날입니다. 터키 여단의 선발대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주력 부대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터키 공화국의 첫 해외 군사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세계 무대 등장이었습니다. 터키 여단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아직 누구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조상들이 갈리폴리에서 보여준 용기를 이번에는 한국에서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터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의 길을 열었습니다. 터키, 미합, 중국 동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터키 군인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편에서 우리는 이 용감한 군인들이 한국의 산에서 쓴 영웅서사시를 들을 것입니다. 와원에서 금양장리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정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터키 여단의 한국 서사시는 계속됩니다.